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김의 리더십의 국내 모델로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로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 성김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우선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인으로서 또 경영 공동체로서 대구 은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케이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김의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죠. 그 원칙이 서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이 분명한 소명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소명의식을 갖고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사람의 비전이 이제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리더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어떤 비전을 발휘하느냐,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 조직 목적 또는 사명선언, 미션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우선 선행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비전에 관한 것이에요. 비전에 관한 것. 비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조직체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목적 지향적 행동을 야기시키며 조직체를 성공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아마 이 주상지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래 전에 계셨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책이 그래서 따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때에 이런 비전은 좋은 점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한 4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비전이 있으면 좀처럼 볼 수 없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에 어떤 강력한 비전이 있으면 열의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있으면 전략적, 전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두 번째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목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행은 비전이 있을 때에 어떤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팀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비전을 공유할 때 쉐어링하면 조직원이 서로 단결하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한 가족처럼 지낸다. 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애당초 이제 비전을 가질 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비전이 있게 되면 소수의 핵심 인물에만 의존했던 조직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나 소수가 그냥 막 이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의존적인 조직이 아니라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의견도 제시하고 고민해보고 뭐 이러한 아주 친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참여적인 그러한 형태의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목적 설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결정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비전이 중요한데 비전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열의를 갖고 목적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하고 또한 팀워크를 강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어떤 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자다. 그러면 이 비전은 목적 설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비전이 없는 목적 설정은 자칫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제 공연불회에 그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에 열의가 없고 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시되었던 성김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전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십자가가 보이죠. 이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번 대표적인 교회를 한번 찾아보니 이 전주 안디옥 교회더라.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성천하셔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그 모든 약속되어진 그 내용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교회의 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강력으로 이제 우리가 한 7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로고에 다 담겨 있어요. 로고를 보면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가장 큰 그림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아주 집약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상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어지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증인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큰 원을 그려가지고 이게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이게 이제 5개 줄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5대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잖아요. 5대양. 그 다음에 5대양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6대주가 있는 거예요. 예. 6대주가 이렇게 있는데 흰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6대주, 그 작은 흰 점으로 이렇게 큰 작은 원이 이제 있는데 6대주예요. 자, 그게 이제 과제의 범위로 이제 주어진다면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나가야 할 세계 5대양 6대주를 무엇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또 보내라, 도우라. 이것이 이제 이 로고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 교인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되어져서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넘치게 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비전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표는 실천 강령으로서 한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 본다면 첫째는 소그룹, 대그룹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된다. 둘째는 본 교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재생산한다. 셋째는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 선교, 농촌 선교, 특수 선교 및 교육 선교에 주력한다. 넷째,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말하자면 11조, 감사헌금 등 각종 헌금 등의 재정이 예산이 잡힐 때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다섯째,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 원칙으로 정한다.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것이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고 그것은 어떤 도움과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섯째,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일을 하면 자꾸 수고비를 받으려고 하고 이제 봉사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의식이 현대 교회에 좀 좋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전부 봉사는 희생 봉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7째, 교회의 모든 사업과 집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김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실천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선 그 로고 속에서 선교적 사명이 여기에 배어져 나오죠. 우리가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5대양 6제를 통해서 가라, 보내라, 도우라,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한눈에 이제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의 목적을 이야기 되어져 있는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중심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목적 및 선교 사명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이 매니페스토처럼 교회의 표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보았듯이 실천 강령은 첫째로 소그룹과 대그룹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본 교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재생산한다. 셋째,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 봉사, 해외 선교, 농촌 선교, 특수 선교 및 교육 선교에 주력한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은 선교 사역에서 사용한다. 다섯째,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일곱째, 교회의 모든 사업과 집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라는 것들의 개념을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선교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개념 속에 복음 전도 그리고 더하여 사회 책임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교 개념은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통전적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선교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선교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냥 복음 전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에 대하여 책임성을 동반하는 교회의 사명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그냥 머릿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목적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현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선교를 위하여 불필요한 재정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재정은 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인상적인 그런 깊은 전략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선교를 위한 재정 전략 그게 이제 교회 건물을 깡통으로 짓는다. 그 예배당 건물 갖다가 확대한 재정을 들여서 지출하기보다는 비용을 최소한해서 그 깡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깡통을 쪼개 엎어놓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일명 그 깡통 교회라고 해요. 아주 교회당의 모습은 초라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물이 교회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또 이제 매니페스트 이게 비전 이것이 아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고 실효성이고 또 실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 내에 그 예배드리는 그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비용을 아주 전적으로 선교 비용에 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략은 장작불 향기 전략. 즉 말하자면 깡통 건물 안에서 그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우리가 뭐 요즘은 그 온풍기를 막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돈이 아까우니까 재정의 지출이 많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장작 난로예요. 그러니까 11월이 이제 되어지면 그 교회 내부에 난로를 4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에 뜯은 제목이라든지 건축가들을 내버린
토막나무라든지 버팀목 하던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쪼개어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아궁이 속에 이제 넣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로 나무로 취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모두 이제 교회에서 수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온 손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기억이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쁜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장작불 피우면서 연기가 나면 그 냄새, 그 향이라는 거예요. 그 향이 이제 송진 타는 냄새, 또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어릴 때 동산에서 소나무를 접했던 그 어떤 황홀함, 그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을 매혹시키는 것은 기름 냄새가 아니고 장작불 냄새라고 그렇게 일깨워졌다. 뭐 그런 내용을 전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연기 날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하니까 그 목이 유쾌하지 않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이제 성교 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 안디옥 냄새라고 부릅니다. 그 향기가 있다. 뭐 안디옥의 아주 그 독특한 냄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것이 교인들이 향하는 헌금에 대하여 소중히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다. 이게 이동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한다. 이거 뭐 장작불 깡통교회 이런 모습에서 볼 듯이 그야말로 선교는 해외 선교 혹은 국내 선교에 모두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향하여 교회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은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국내에서도 사용되어지고 국외에도 사용되어지는데 우선 국내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뭐 윤락여성 이런 버려진 여성들, 소외된 여성들이잖아요. 사회에서 아주 참 돌아보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교회 설립.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그러한 도시 만들기. 그 다음에 폐품 수집. 그 다음에 병원 전도. 그 다음에 장기 기증. 시신 기증. 그 다음에 국외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해외의 학교도 설립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복음 전도 거기에 또 사회 책임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라고 하는 섬김의 지도자는 이렇게 비전을 분명히 하고 또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조직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때 철저히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또 구성원 각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며 각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전공이 다 있잖아요. 교육학도 하고 또 컴퓨터로 다루고 또 디자인도 하고 또는 체육으로도 전공을 쌓고
또 뭐 복지학도 하고 또는 또 소외된다고 또 뭐 말하지 마십시오. 보건학도 하고 뭐 여러 또 이제 예능 계통으로도 우리가 또 전공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함께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어떤 섬김을 발휘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는 여러분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공부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깊이 또 자기 전공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은 그 선교학을 공부하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택하는 일들을 고민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성김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성김으로 경영 성공을 이룬 대구은행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성김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선 제가 먼저 성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중심으로 조직의 목적과 방향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구성원 각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며 각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섬김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섬김으로 경영 성공에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영 성공을 이룬 대구은행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사회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구은행, 왜 하필 대구은행인가? 이게 지방은행이잖아요. 이제 본거지가 이제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광역시에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이런 지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1999년이 되면 신종합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2000년이 되어지면 그 인터넷 뱅킹을 실시합니다. 지금은 뭐 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00년 7월이 되면 대구 신용 정보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지고, 2003년이 되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국제 표준 BS7799 인정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7년 국제기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GRI 검증 레벨 A를 획득합니다. 그러면 2008년에 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 297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등급은 A입니다. 자, 그리고 2011년 그 5월이 되어지면 DGB 주식회사 금융지주가 새롭게 출범하여 이것이 자회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DGB 생명, 그 DGB가 이제 대구
뱅크의 그 이니셜이죠. 그 DGB 생명이 이제 우리 아바바 생명이라고 이제 그 옛 명칭인데 그것이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그 다음에 이제 DGB 자산운용이 이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2016년 10월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2017년 6월 말 여기는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늘었겠죠. 국내 지점 및 출장소가 253개, 온라인 지점이 5개, 뭐 독도, 경주, 한수원, 혁신도시, 거린지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국외 지점도 있어요.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지민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발전의 면모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이 한 분 있겠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화은 행장이에요. 이화은 행장의 그 행정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쭉 보겠는데요. 이분은 1944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출생해서 김천의 상위상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이 되면 이게 졸업한 이후에 그 대구은행에 이제 입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 1월이 되어지면 여기에 이제 비서실장 서지로 임명이 되어져서 행장님을 보필하면서 의전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비서실을 바꾸고 행장의 그 일정이나 은행의 주요 일들, 국내외 뉴스를 행장께 보고하면서 은행 전체에 대해서 아시아 국내외 현황에 대한 그 지식을 넓힙니다. 그리고 1983년이 되어지면 그 초에 서울지점 차장, 부지점장, 그리고 1988년 1월에는 뉴욕 사무소장을 거쳐서 본점 국제부장, 그리고 1993년 역삼동 지점장, 1995년 7월에는 대구은행의 최고 지점인 서울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97년에 한국의 IMF로 많은 은행이 위기를 맞았는데 여기 서울지점은 위기가 없이 잘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7년 한국의 IMF로 많은 은행을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그 IMF로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하여 여신 업무가 중요하게 되자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신용 분석사 1호인 그가 이제 본점 융자부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14년 만에 대구를 귀환하고 본점에서 일을 하다가 1999년 임원이 되어지고 2000년에 부행장이 되어지고 2003년에 부석 부행장이 되어지고 2005년에 3월에는 행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09년에 3월까지 행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이걸 쭉 보면서 고속 승진, 고속 자기의 어떤 위치의 그 어떤 발전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1970년에 수습행원이 되어지고 나서 그 대구은행에 입행한 이후에 줄곧 대구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35년 만에 행장이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일개 은행의 신입 행원이 그 은행장이 되었다, 행장이 되어졌다. 이거는 굉장한 그 자질과 역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왜 무슨 자질이 있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궁금해서 살펴봐야 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이런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성공을 한 은행이 성공을 하게 된 그 내용에 이 화원 행장의 리더십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자, 대구은행의 목적은 세계적인 초우량 은행이에요. 이러한 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비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원 행장은 지역 밀착 경영을 했고요. 이를 새로운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원 행장은 이런 핵심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직원 중심 경영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고객과 이웃을 섬기며 이들과 함께하는 경영을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원 행장은 대구은행을 변모시켰는데 그 변모를 시킨 그 리더십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첫째로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일으킨 리더십. 그는 대구은행에 요구되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이루려고 하였는데 열린 문화, 칭찬하는 기업 문화,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업 문화,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 그가 주장하는 기업 문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업 문화는 학연, 지연, 혈연 등 근거한 파벌, 대리, 분열, 갈등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인정받는 기업 문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는 금품 수수, 향은 접대 뭐 이런 거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의 규정을 잘 지킴으로써 윤리 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업 문화이다. 이 첫째로서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일으켰다. 자, 두 번째로 직원 중시 경영 리더십이다. 직원 중심 경영은 이 화원 행장이 서울 역삼동 지점장이 있을 때부터 추진해 온 것인데, 그가 이제 직원 중시 경영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DGB 웰빙 센터를 오픈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금연 캠페인, 내 몸 사랑 캠페인, 건전한 음주 문화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운동을 전개해서 직원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일하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DGB 아이꿈터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직원들이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출근길에 직장 근처에 자녀를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중시 경영 리더십.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 경영 리더십. 고객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중시 경영은 그가 역삼동 지점장에 있을 때 재미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삼동 지점은 CES 고객 만족이라는데 CES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은행장이 된 그가 메인 트렌드가 융합인 지금 이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되도록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고객 원스톱 서비스와 복합 상품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도 편의점 은행, 인터넷 은행이 이루어져서 타 금융사의 상품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화원 행장은 이미 2005년도부터 대고객 원스톱 서비스와 복합 상품 제공이 필수적이라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이웃 중시 경영 리더십. 이웃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대구은행의 지역
중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이 화원 행장은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몇몇 직원들과 함께 케냐로 갔어요. 그 몬바사로 가서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 이사회가 열릴 때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대단하죠. 그 은행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웃사회의 관심을 깊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웃 중시 경영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나중에 이제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었어요. 대구 행사가 아닌 범국민적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했던 거죠. 또한 대구 지하철역과 협력하여 그림 전시회 등 음악회를 개최하여 따뜻하고 쾌적한 대구 지하철이 되는데 동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밀착 경영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적용해서 지속 가능 경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윤리, 환경, 사회 공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에는 제2회 지속 가능 경영 대회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성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화원 행장이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을 섬기는데 아주 탁월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이런 섬김이 그가 섬기는 대구은행의 직원이나 고객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의 관계로 나타나고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이지만 초우량은행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과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성김의 리더십의 한국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로 박사님 어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공동체로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온통 목표가 이 선교로 오장육제도로 이게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로고와 선교적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 여기에 그 비전이 근거가 되어졌고 그 성김의 리더의 그 의미는 권한을 위임하고 동기도 부여하고 각 사람을 섬기고 각 사람이 또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했다. 그 다음에 경영 성공을 이룬 대구은행의 이화은 행장의 발자취를 보면 한 사람의 행보가 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것을 이루어내었다.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역할을 크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장기럽 박사님처럼 초심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주 안지역 교회가 교회 재정을 전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화은 행장이 생각한 성김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리더십이 은행의 경영과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번 과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성김의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과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간직해 놓고 그냥 두고 있지 말고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훌륭한 성김의 리더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